우리 이거에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이렇게 채팅창에 예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다 계실까요? 오, 챗GPT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무료로는 대부분 거의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휴대폰에 앱으로도 까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혹시 유료 사용자신가요? 두 분밖에 없어서 지금 오 유료 사용자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려봐도 될까요? 그 실제로 이게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지불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유료를 사용을 하실까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뭐 대답하시는 게 이제 불편하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권하죠. 맞습니다. 회사에서 권하는데 왜 회사에서 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걸 쓰라고 권할까요? 그러니까 업무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권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할 때 예전에는 뭐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모르게 챗GPT한테 물어보죠.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사용할 때 유료 버전을 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자비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 사용을 해보니 이게 굉장히 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AI가 어떨까? 지금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자, 한번 네이버에서 AI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AI라고 한번 쳐볼까요? AI라고 쳐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은행 AI 혁신 막던 망 분리 폐지부터 시작해서 챗GPT 개발사 뭐 서울 AI 생태계 성장 지원하고 싶다. 뭐 생태계에 관련된 거, 은행에 관련된 거, 뭐 정치적인 면에서 아니면 이런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모든 산업에서 AI라는 말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뭐 스크롤을 내릴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AI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8시간 전, 3시간 전, 1시간, 10시간 전, 8시간 전. 지금 몇 시간, 지금 하루도 안 지난 기사들인데 이렇게 많이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업무적인 측면에서만 AI를 사용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얼마 안 됐죠. 소라,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이죠. 소라 같은 경우 소라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라 영상을 보고 정말 그 소름이 끼칠 만큼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할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AI를 사용해서 감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AI 영화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있을까 한번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기국제 AI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AI 국제 영화제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모 펌프킨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저 텍스트를 가지고, 그죠. 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우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성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AI 하나로 프롬프트 몇 줄, 이 프롬프트를 작성한 스토리라인 몇 개만 가지고도 저런 환상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정말 네. 감탄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만 있느냐, 영화제만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영화제가 있다고 보면 전래동화도 AI 컨텐츠를 통해서 재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AI 동화책 만들어준 것도 정말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랄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있었죠. 며칠 전에 중국 암투병, 중국에서 있었던 거죠. 암투병하는 손녀, 이제 머리를 깎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안색도 파리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영상 통화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투병을 하고 암을 앓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할머니가 실망할까 봐, 속상해할까 봐 이제 영상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서 그 영상 통화를 AI를 이용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AI라는 게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AI가 사용되지 않을 만한 분야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사전 질문을 보다 보니까 특정 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AI가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정말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분야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분야가 농업이나 뭐 그런 1차 산업에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업에도 AI가 적용이 되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있더라고요. 농슬라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농업에 사용하는 테슬라라고 해서 농슬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농슬라가 농기구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논이 이만큼 있으면 그 논을 매는데 그 면적을 계산을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서도 AI가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많이 사용하는데 AI 취업에 필요한 어떤 직무 적용 취업 사이트 같은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AI 직무만을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AI 관련 직무 적용 취업 사이트인데요. 어느 분이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AI에 관련된 직무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랩, 업스테이지, 카카오 게임즈, 넥슨, LG CNS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AI에 관련된 직무들만, 우리나라에 있는 AI에 관련된 직무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받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제 AI 직무들만 모아놓은 취업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직군 채용 사이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마치 저기 AI 취업계의 뭐 허깅 페이스 뭐 이 정도라고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같이 사이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AI 관련 직군들이 많이 있다, 직무 직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는 AI라는 게 너무 아까 보여드렸듯이 너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AI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딥러닝을 하는 회사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 딥러닝을 하는 회사면 저 회사가 정말 이제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 활용해서 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AI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사용을 할 때는 뭐 엑셀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엑셀을 하는 회사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는 이제 원리를 뭐 이해하거나 뭐 어떤 학습적으로 뭔가를 배워야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저희 아시는 분이 전에 했던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음, 생성형 AI라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만큼 AI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23.8%가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가 17.3%라고 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게 10.2%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뭐 한 50% 넘게 도입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라고 봐요. 요거.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검토 중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IT 기업과 비IT 기업으로 나뉘었고요. 일단 이것보다는 요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IT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GPU도 필요할 거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기술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GPU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면 자본력이 좀 더 이렇게 하는 대기업이 더 빨리 지원을 AI로 이제 도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6월에서 8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챗GPT는 22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6월까지는 챗GPT 생성형 AI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AI가 훨씬 더 이제 성행을 했었던 때거든요. 그때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6월 이후에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들이 아직도 이런 퍼센 검토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은 조금 도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백화점, 홈쇼핑, 뭐 아니면 KT 뭐 이런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요 근래에? 저는 어, 김지윤님,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전화를 했더니 누가 받던가요? 대부분 그죠? AI 상담사가 먼저 받죠. 저는 그냥 고객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콜센터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AI 상담사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후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해주죠.
자, 이렇게 우리 이걸 이제 AICC라고 이야기를 해요.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AIC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웬만한 고객 센터를 둔 곳들은 대부분 다 AICC. 자, 이렇게 이제 그 AI 상담사가 먼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할 게 하나가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 이 AI 상담사가 아니라 이 고객센터,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뭐 신한은행 AI 은행원 확대, 뭐 인공지능 덕분에 채용되거나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것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컨택센터, 뭐 국민은행 AI 상담사 도입으로 콜센터 직원 240명 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확실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AI는 그 사람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AI, 그 챗GPT 시대의 AI는 사람의 보완제가 아니라 사람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눈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솔직히 사실이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또 AI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AI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고 그리고 또 AI 발전이 이제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AI가 위협하는 일자리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AI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생성형 AI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보다 딱 1년 후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 산업별로 어떻게 AI가 만들어지는지, AI 산업이 어떻게 그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현주소란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AI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 산업이라는 건 AI를 활용해서 제품을 뭐 서비스하거나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통틀어서 AI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AI 산업은 원천 기술을 공급하는 후방 산업과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수요자, 전방 산업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후방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면 지금은 전방 산업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나의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바라는 산업들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이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팅 하드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TPU나 뭐 그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필요한 딥러닝 뭐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델들을 올려놓고 그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AWS나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클라우드 AWS 한번 볼 건데 이런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이거 한번 볼까 하는데 음, 여기에 보시면 U 플러스 LG U 플러스 AWS AI로 어떻게 개발 생산성 높였나라는 꼭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요.
AWS를 사용하는데 AWS에 있는 베드록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록은 기업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있다. 베드록은 기업들이 단일 API로 다양한 LL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발자들은 베드록으로 메타, 엔트로피, 코히어 등에서 제공하는 LLM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LLM 모델들을 잔뜩 올려놓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발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AI 모델과 AI 서비스 산업으로 나눠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GPT나 미드저니는 AI 모델이 아닙니다.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GPT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챗GPT라는 AI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모델을 사용해서 미드전이라는 AI 서비스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모델과 AI 서비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챗GPT처럼 모델을 만들고 AI 서비스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만드는 걸 우리는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클로즈드 소스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GPT-4나 제미나이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API 호출이 가능한 걸 우리는 클로즈드 소스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 알파카나 파이치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거보다는 라마가 제일 짱이죠. 그래서 라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요거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라마 모델들이 있고 2.9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쭉 나와 있고요. 내가 정말 성능을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허기페이스 챗을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라마 모델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라마 성능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라마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플랫폼 허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다른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모델계 깃허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깅 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허깅 페이스는 어떤 거냐면 자, 아까 보셨던 여기 보시면 이게 허깅 챗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마 3.1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었던데 제가 이거는 안 드렸나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모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모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보시면 지금 그 굉장히 다양한 LMM 모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델스를 한번 보시면 두 달 전에는 이게 69만 몇 개였거든요, 이 모델들이. 근데 지금은 82만 7천 개의 모델이 있다라고 해요. 웬만한 모델들은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나한테 필요한 적당한 모델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면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게 모델 플랫폼, 이제 허깅페이스 같은 모델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이쪽 클로즈드 소스든 오픈 소스든 제공해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나한테 맞게 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가지고 하면 진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막 그 챗GPT에서 몇 개를 작성을 해서 이런 AI 서비스를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나 여태까지 어디 가서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나 이거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AI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고 편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툴루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아이는 어시스턴트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를 몇 개를 딱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롬프트가 뭐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나는 뭐 내가 모르는 정보야.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조합을 할 거야. 내지는 이런 프롬프트가 나오면 어떤 API를 호출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 사람한테 넘겨줘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툴유스라고도 하고요. 펑션 컬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사이트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이 사이트를 넘겨받으면 보실 수 있는 걸까요? 넘겨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펑션 컬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 펑션 컬링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보시면 LML을 주면 나는 이제 여기서 포트랑 함수로 API를 보내면 API에서는 뭐 응답을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함수로 보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종래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나한테 넘겨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소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스텝별로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스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이 소스를 쭉 내려가 보다 보면 바꿀 거는 여기 있는 프롬프트, 메시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야. 요거 두 개만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챗GPT만 이런 툴류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클로드 AI 있죠. 클로드 AI 툴류수, 우리 많이 사용하죠. 엔트로피에 있는 클로드 AI. 보시면 이 클로드 AI도 보시면 툴류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코히어 같은 경우도 틀릴 수가 있어서 같이 이제 어떻게 사용해라고 해주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런 거 어떤 뭐 미디어 파이프나 뭐 허깅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공식 문서가 있었잖아요. 페스트 API도 공식 문서가 있어서 그 공식 문서에 있는 거 긁어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이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어떻게 결과값을 줄 거야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아이로 이제 자연어 프로트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는 AI 서비스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쉽게 AI 서비스를 만들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나는 막 겁나게 멋진 뭔가를 만들 거야. 뭐 나는 AI 전문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AI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이제 그 시장에다가 내놓을 수도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약간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과정을 한번 소개를 살짝 드려볼까 해요. 지금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과정을 소개를 해보면 일단 저희 과정은 이렇게 44일 동안 단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생성형 AR 활용 인공지능 개발자 부트캠프라는 과정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첫 주에 이제 선수학습을 합니다. 파이썬 기초부터 시작해서 패스트 API까지 하고요. 그리고 GitHub을 이용해서 소스 형상 관리하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니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선수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AI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미니 프로젝트고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니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겠죠. 이렇게 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발표하고 이거에 관련된 그 각자 필요한 포트폴리오들을 다 이렇게 각자에게 맞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저희 과정의 전부 다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저걸 다 어떻게, 그죠? 저걸 다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하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담 멘토들이 붙습니다. 전담 멘토들은 대기업 AI 개발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제 붙어서 미니 프로젝트 기획하는 거, 어떻게 해서 워크플로우 잡는 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짝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모든 경험도 다 이렇게 처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멘토님이 끌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뭔가 하나를 해놓으면 하나를 완성을 하고 난 후에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제일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니 프로젝트를 하나 딱 끝내면서 나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개발자분들은 이제 그 업무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개발자들은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넓은 프로젝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보고 이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을 하다 보면 강사의 역량과 개발자의 역량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멘토분들은 개발자분들이셔서 그 프로젝트 가이드를 할 때 좀 더 이제 잘 다양하게 깊이 있게 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 개발자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선수학습하고 미니 프로젝트 개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실제로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하는 데까지 딱 일주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미니 프로젝트를 하나 몇 개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요분들이 저희 이제 그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 저희 과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리님께서 올려주시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미니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한 팀, 그러니까 세 명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원래는 네 명이었는데 수강생이 그 취업을 하셔가지고 세 명이 만든 건데요. 한번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검색을 해요. 그래서 소나무 앞에 사람,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먼저 소나무 앞에 사람이라고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소나무 앞에 사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그림이 이 그림이니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걸 했냐면요. 자, 한번 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볼까 합니다. 어, 어떤 거냐면 이제 간편한 UI로 미술 작품을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왜 했냐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 제목을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집에 가서 이 그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림 이미지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 이미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 그림, 예술 작품, 이 작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소나무 앞에 사람이란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제 그 유사도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맞는 아이, 그러니까 이거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저희 여기에서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AI 허브라고 하는 그 아시죠? 이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 우리나라 거 거기에서 갖고 온 거고요. 갖고 온 데이터는 K아트 데이터셋에서 한국 예술 작품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 이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 K아트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텍스트 기반 이미지를 설명을 해요. 아까 소나무 옆에 사람이라는 텍스트를 썼었잖아요. 그럼 이 소나무 옆에 사람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작품 안에서 그 작품 설명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사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사도 검사를 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클립이라고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또 유사도 검사를 해요. 그중에 지금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 아이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차가 적은 유사도가 높은 아이 세개를 검색을 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중에 이제 네가 찾는 게 이거니라고 보여줬던 거죠. 이거를 일주일 동안 개발을 했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여기에 보시면 왜죠? 이런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요. 이 프론트는 리액트로 개발을 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액트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내가 택시 운전사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택시 운전사에 대한 사람들의 그 리뷰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분석을 해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혼란스러운 건지 뭐 이런 감정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과 유사한 내용의 영화들을 쭉 보여주는데 장르별로 보여줍니다. 이건데 공포 영화인지 뭐 로맨스인지 뭐 뭔지 코믹인지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이 영화들을 찾아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리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웹크롤링을 해서 찾아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 분석을 위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미지를 위한 모델을 하나 찾아서 이거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나눈 건 좀 이상하지만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공자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전공자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개발을 많이 하지 않은 비전공자고 그리고 전혀 이쪽에 모르는 비전공자가 한 명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까 해요. 이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의 상황을 적으면 내가 갖고 있는 판례들 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걸 찾아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라는 걸 알려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버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TF, IDF를 써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추출을 해냈고 워드 투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의미적인 유사성을 찾아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바로 시작을 클릭을 하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작성을 해라라는 것도 해주고요. 일단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에 관련된 거고요. 민사 형사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의 상황을 여기에 상황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은 이제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이래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판례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검색 결과 사건 정보가 뭐가 있고 요약을 해주고 이것도 요약도 마찬가지로 요약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가다 보면 이렇게 툴팁들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법률 용어 사전 API를 사용을 해서 툴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든 친구들이 전공자가 한 명이고 이들은 이거를 전부 다 클로즈 AI 3.5 있죠?
그걸 가지고 2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좀 놀랍죠? 이거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었고요. 백엔드를 플라스크로 연결을 했는데 여기 연결할 때 이제 화면 보여주는 프론트엔드는 진자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만드는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걸 만든 팀의 팀장님의 인터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이 분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4명이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였는데 한 분이 이 인공지능을 정말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원분이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2시간 만에 그것도 비전공자였고 개발을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완성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옆에 분명히 컴공 4년제도 있고 저도 개발을 했었고 옆에도 또 개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그 친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2시간 만에 완성을 하는 걸 보고 꽤나 충격이 커서 그날은 작업이 잘 안 됐던 거 충격적.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걸 하지 않고도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면 이제 지금 완전 본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본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 완성된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라는 홍보 영상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3,2팀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육아 초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상고말팀의 이종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이도부터 팀원 소개까지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이도입니다. 저희는 챗봇을 이용한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키우게 되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알더라도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대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본부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앱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앱의 기능을 정리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갈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 새 디자인 후보를 제작하였고 투표를 통해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능 순통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까지 많은 과정을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예시 화면입니다. 앱 화면 처음 진입하게 되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고 로그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챗봇 페이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챗봇 화면에서는 추천 질문을 나열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하였고 질문에 따른 태그를 분류하여 다른 답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앱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필터링합니다. 이 필터링 기준은 욕설, 빈값, 긴값입니다.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질문에 대한 해시태그를 작성합니다. 그 태그는 병원, 육아 의학 정보, 아기용품 등의 태그가 달리게 됩니다. 그 후 그 태그별로 다른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로 보였던 질문은 병원 쪽 태그로서 해당 질문이 나오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필요시에 근처 병원 위치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이제 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나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폰트 사이즈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주시는 진단서나 뭐 이런 관련 문서들을 보면 다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OCR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서 이 텍스트들을 추출한 내용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안녕하세요. A4B2O 팀의 팀장 이은슬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의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를 도와줄 힐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앱의 서비스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스플래시 스크린을 지나 로그인 창이 나오고 구글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설정 버튼을 들어가면 저희 주요 고객이 중장년층이라 생각하여 폰트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지 촬영부터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올리는 버튼이 있고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잠시 기다리라는 문구가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챗봇입니다. 채팅을 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대화한 내용은 제목을 지어 저장하고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입니다. 병원을 검색하면 병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팀장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보셨던 그 비전공자들 팀 영상 하나 볼까 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시간에 쫓기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G-Day. 당신만을 위한 제2의 하루를 선물합니다. 종이에 적힌 일정도 한 번의 스캔으로 끝. OCR 기술로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리해주는 AI 다이어리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상 대화를 하듯 일정을 추가하세요. AI 챗봇이 똑똑하게 도와줍니다. 숨어있던 여유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저희와 함께 계획적이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세요. 마치 제2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G-Day. 당신을 위한 제2의 하루. 그래서 본 프로젝트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완성이 됐고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저희 저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사전 질문에 대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사전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있네요. 생성형 AI 개발자 및 연구자로서 서비스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두 번째에 있는 회사에서 원하는 박사급 연구 및 개발자의 역량. 솔직히 이거는 저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요거에 같이 두 개 병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요 생성형 AI 개발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제일 먼저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겠죠. 기술적 역량이 없으면 뭐 안 되니까 일단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나 뭐 자연어 처리나 뭐 모델 배포 그러니까 AR이나 뭐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제 개념 그런 걸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적인 스킬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파이썬이나 뭐 어떻게 데이터 조작을 할 건지, 어떤 모델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코드를 어떤 식의 무엇을 사용해서 형상 관리를 어떻게 해서 최신의 코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걸 할 때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라벨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뭐 크롤링을 할 수 있거나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관리했었던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이런 어떤 기술적인 역량은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기본적인 역량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소프트 스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고 효과적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건지, 팀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건지, 뭐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 이런 소프트 스킬 능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어떤 특정 직업이나 뭐 산업에 관계없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서 역량과 자세라고 보시면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종류가 다양한데 선형회기 로지스틱 몇 가지 방법을 배워보는지 자,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선형회기 로지스틱 몇 가지 방법을 배워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를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한다 그러면 예측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모델, 그러니까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보잖아요. 뭐 KNN을 사용할 수도 있고 MVC도 MVR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모두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봅니다. 그 모델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 오차율이 가장 낮은 거 아니면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 이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몇 개 어떤 거 이렇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분류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유사도 검색을 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죠. 아, 비슷한 포플 코치 받을 수 있는지 예,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이드 해드리고요. 각각의 이제 그 산업에 맞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가이드 해주고 해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 샘플을 돌려볼 수 있는지 이 질문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수 학습할 때 저희가 모든 자료는 노션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를 통해서 소스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수 학습을 하면서 배우는 모든 자료들은 그러니까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공식 문서 사이트에서 그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테스트 샘플 한번 보시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미디어 파이프다라고 하면 미디어 파이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지금 미디어 파이프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거 그냥 한글로 볼게요. 객체 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객체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해라고 해서 객체 감지인데 뭐 안드로이드로 할 거니 iOS로 할 거니 뭐로 할 거니 그래서 나는 파이썬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해보시면 이제 파이썬에서 미디어 파이프 인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고 모델은 어떤 모델을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 감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델들을 사용을 할 거야.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 모델을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게 객체 감지를 해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라는 공식 문서를 보고 이 공식 문서를 읽으면서 이 공식 문서에 나온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제 코드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공식 문서에서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전공자여도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으로 IT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비전공자여도 기술력이 있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경험을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서 낸다면 그 충분히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희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과정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포트폴리오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기업마다 다 보는 뷰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했는가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최신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옳은 방향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을 하면 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이썬 딥러닝 공부 중에서
파이토치 딥러닝 공부 중입니다. 취업 시 딥러닝 역량 중 주로 어디를 확인하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라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공부하시고 저것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가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챗GPT가 짜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어떤 그 딥러닝 역량 중이라고 할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우리 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프로젝트에서 나는 뭐뭐뭐를 경험을 했어. 자, 파이토치에서 뭐 사용자 정의 학습률 스케줄러를 구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훈련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더니 모델의 수렴 속도가 뭐 몇 퍼센트 향상을 했고 그걸 하면서 뭔가 아쉬웠던 못했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더 그게 아쉬웠다라고 내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내용을 언급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용, 뭐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포션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그 딥러닝 역량을 찾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분야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는 딥페이크나 뭐 딥보이스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AI 보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보안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 IBM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가장 이런 보안 기술 포럼 개최 오늘부터 뭐 하는 것, 그러니까 AI도 보안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AI를 활용한 보안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AI가 특정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러한 성공을 이끌어낸 주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AI가 들어가지 않은 산업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심지어 농업, 뭐 운동, 뭐 이런 관련 쪽에서 너무 많아서 실제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돼 많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실제로 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농술러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딱 사례 하나를 잡기가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성공 요인은 뭐였냐라고 보시면 일단 A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단 고품질 데이터를 우리가 컨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업에서 개발을 위한 프롬프트나 API 활용 비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API 비중이 어떤 거냐면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볼 거냐면 야놀자 한번 볼까 합니다. 아이고. 야놀자라는 걸 하나 볼 건데 자, 야놀자 한번 볼게요.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대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리뷰가 5,960개의 리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후기 요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후기 요약이라는 아이 하나 뜯고 거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챗GPT로 최근 후기를 요약했어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평점 요약, 낮은 평점 요약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게 그 현업에서 API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후기 요약이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기존이었던 API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게더링을 했을 거고 이 게더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위해서 GPU가 필요했을 거고 이걸 만드는데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 뭐 그 모델 만드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개발자들도 많이 있었고 요거 만드는데도 한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GPU 비용도 굉장히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API 같은 걸 하나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금액도 한 20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여기 보니까 한 토큰, 그러니까 1000개 토큰이면 한 750개 정도 단어가 되거든요. 한 토큰당 0.002달러가 든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돌리는데 한 10원, 20원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실제로 비용도 작게 들고 그리고 그 개발하는 시간도 작게 들고 저라면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질문에 답이 된 것 같아요. API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LG AWS 사용했을 때 AWS에 있는 뭐 LLM의 API를 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어쩌고 해서 개발 그 속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런 API 활용 비중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AI 혹은 IT 분야 취업에 대학원 진학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AI 쪽에 좀 더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싶다. 나는 좀 연구 쪽으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원을 가는 거고, 그리고 아니야, 요즘은 뭐 트렌드가 실무 중심이야. 그럼 실무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실무 중심의 교육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취업이 100%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대학원을 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를 연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실무적인 중심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요게 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지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상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었고 이걸 어떻게 할 거고 아니면 뭐 이 제품 그러니까 이 문제 정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 프로젝트 AI 서비스 아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 AI 서비스가 다른 제품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서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라는 경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기업들에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수강생분 중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드렸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정에 오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왜냐면 처음에 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게 비슷하려나?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지금 많이 깨닫고 있고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한마디 한다면 딱 한마디 불안해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이제 기탄 없이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세션을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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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